제가 수업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설정돼 있어서 항상 마음이 급해요. 12시 넘으면 아유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역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강의 재밌게 들으셨죠? 네. 사실 재밌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새로운 사실들 또 그리고 좀 낯선 지식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판소리 중에서도 중고대 판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찰을 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특강으로는 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판소리에 관련된 학자들의 모임이 가장 거지 있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그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임이 판소리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두르면 그냥 판소리 학회인데요. 그 역사가 한 40-50년 돼가요. 그리고 많은 논문들이 거의 그 학회를 통해서 나왔고, 그래서 사실 아까 판소리가 지금 1970년대 이후로 그 새롭게 부흥을 한다 이렇게 아까 최현석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판소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는 정말로 1970년대 이후로 판소리 학회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판소리 학회에 최혜진 회장님을 모셨어요. 지금 현재는 노건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판소리 학회에서 전체 학회 그 교수님들이 이끌어가면서 판소리 이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병광세가의 이회와 감상,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인데, 병광세 아시나요? 네. 아시는군요. 병광세와 그 쌍벽을 이루는 그 부인 이름이 뭐죠? 옥녀. 네, 아유 예술 많이 갖고 오신 학생이네요. 네. 옥녀입니다. 오늘 그러면 그 최혜진 교수님을 모시고 병광세가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해석들 또 이야기들 상상들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혜진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결성학교에서 기획한 중고제 아카데미 수업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저는 앞에 그 특강 하신 여러 선생님들 다음에 이어서 판소리 그 현재 남아있는 작품들을 하나씩 훑어가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 판소리라고 하는 5바탕, 아직 소리가 남아있고 전승이 활발히 되고 있는 5바탕을 지난달까지 했어요. 그래서 춘향가, 심청가, 수훈가, 흥보가, 적벽가까지 지난달 적벽가를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병강세가이고요. 다음 달은 수경낭자가인데, 이 병강세가는 사실은 그 전승이 끊어졌고 또 박동진 선생님께서 다시 복원해서 작창을 해서 부르신 병강세가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그 박동진의 후예들이 몇몇이 그 병강세가 소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원이 되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소리가 박동진 선생님이 불렀던 게 남아있기도 해서 소리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전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작품이고, 또 이제 수경낭자가라고 하는 거는 일제시대 명창이었던 정정열 서편제 명창이 수경낭자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소설을 가지고 그 소리가 지금 전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은 또 수경낭자까지 해서 전승되고 있는 7가 7개의 소리를 제가 하나씩 지금 훑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전통문화대학에 올 줄은 몰랐는데 이때 마침 병강세가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졸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야 이거 19금이니까 그래도 조금 그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동안 영화로도 많이 그 제작이 됐어요. 예전에 그 이대근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가부지기 타령 뭐 이런 식으로 뭐 병강세가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진은 그 국립창극단에서 병강세 점찍고 옥녀라는 작품을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창극을 올렸는데 이게 또 너무너무 히트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창극에 이렇게 그 매진이 되는 사례가 없었을 정도로 히트 작품으로 현재도 그 공연이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병강세 정치구 옥녀. 그 메인 포스터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앞에다가 실어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옥녀인데요. 오늘 제목은 병강세가 이해와 감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제가 조그맣게 달려있는데 병강세의 메시지, 병강세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냐, 요거를 오늘 조금 보실 거고, 여기 두껍게 오늘 이거 받으셔서 놀라셨죠? 혹시 이거 다 아나 싶어서. 요거는 병강세가 이 사설을 전부 실어놓은 거예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래서 병강세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거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좀 주요 대목, 조금 그 의미나 가치가 있는 대목을 몇 대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할 건데요. 그것만 봐서는 다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에 읽자고 맘먹으면 오늘 내로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니까 오늘 이걸 들으시고 한번 쭉 밥 먹으면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진짜 야한 얘기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로는 다 못 드리는 이야기들. 자, 병강세가는요, 병강세라고 하는 남자. 근데 이 병강세는 삼남 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삼남 지방을 떠돌던 건달이에요. 그리고 천하의 음녀, 옥녀라고 알려진 옥녀는 평안도에 살다가 마을에서 쫓겨나서 아랫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옥녀하고 병강세가 개성 부근쯤에 청석관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첫눈에 그냥 서로 합방을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의 연을 맺고 살게 되는데, 병강세가 나중에 장승을 장작 떼는 것 대신에 장승을 패왔기 때문에 이 장승 신이 동티를 내려서 죽게 되죠.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병강세가 죽는 것까지가 전반부. 병강세가이기 때문에 병강세가 주인공인데 전반부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과연 병강세가 주인공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병강세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벌어지는 우여곡절이 후반부 내내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백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등 뒤에 붙은 이 병강세의 시신을 갈아버리고 떠나버린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후다닥 넘어왔지만 이게 굉장히 뒤에 뭐랄까요? 약간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내용이 후반부에 계속 있고요. 조금 미학적으로 전통 판소리와 다른 굉장히 좀 생경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 병강세가는 문학이나 이런 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연구 대상이 됐던, 또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병강세가는 춘향가, 심청가 이런 것들을 같이 불렀던, 인기가 많았던 19세기 전반기에는 병강세가도 굉장히 인기리에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병강세 타령, 가루지기 타령, 횡부가, 송장가, 이 송장을 치는, 병강세의 송장을 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게 후반부의 주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횡부가나 송장가 이렇게 불렸어요. 우리는 지금 춘향가, 심청가 이렇게 전통 판소리들 중에서 작품성이 있는 것들은 가로 주로 불리는데, 이전의 판소리 초창기에는 가보다는 타령이라는 장르로 아마 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춘향 타령, 심청 타령, 토끼 타령 이런 식으로 불리다가 이게 이제 예술적으로 고급화가 되고 또 작품이 다듬어지면서 뒤에 무슨 가 이렇게 격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병강세 타령 혹은 가루지기 타령이라고 했을 때 이 가루지기라는 말이
예전에는 못 사는 천민 이하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 뭐 양반이나 서민처럼 관에다가 제대로 시신을 안장하고 산에다 묻고 이런 장례 절차를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떠돌이 유랑민들이나 천민들은 사람이 죽으면 멍석에다 대충 말아서 지게에다 지고 산에 가서 그냥 파서 대충 묻는 거죠. 이때 지게에 시신을 가로로 졌다고 해서 가로지기예요. 이 가로지기의 뜻은 시신을 지게에 가로로 지고 올라간다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가로로 진다는 말을 한자로 쓰면 횡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지기나 횡부가나 마찬가지의 뜻을 갖고 있고, 송장가는 아무래도 송장을 메고 간다라든지 송장을 친다라든지 이런 의미로 된 것이죠. 자세한 줄거리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줄거리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평안도 월경촌에 옥녀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무지하게 이뻤는데 만나는 남자가 족족 죽어요. 남편이 남편을 한 6, 7명 만났는데 계속 첫날 밤에도 죽고 잠깐 만나도 죽고 지나가다 이 치맛자락만 건드려도 죽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평안도 월경촌에 남자가 남아나지가 않게 되니까 그 마을에 사는 여성들이 저 옥녀를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을 회의에서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남쪽으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보따리 짐을 싸고 내려가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 아까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던 천하장로 병강세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개성지음에 있는 청석관 혹은 청석골 이 부분에서 둘이 만나서 바로 그냥 합방을 하면서 부부가 됐는데요. 옥녀나 병강세는 둘 다 유랑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마찬가지로 옥녀도 쫓겨나서 떠돌다가 강세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둘은 이제 어떻게 같이 살려니까 어디 가서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정착을 좀 해야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못 사는 사람이 정착을 하려면 일단 도시로 갑니다. 도시. 이 도감살이라는 게 도시로 간다는 얘기고요. 옛날 도시는 1원산, 2강경, 3포주, 4법성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원산은 저쪽 황해도 지역의 원산, 두 번째가 이제 강경포가 굉장히 컸죠. 3포주라고 하는 거는 부안 지역의 줄포, 이쪽 전북 지역의 줄포를 얘기한다고 하고, 마지막이 이제 법성포, 굴기로 유명한 그 동네. 그래서 그런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도감살이, 그러니까 도시살이를 따내는 했는데, 그때 한 일이 뭐냐면 옥녀가 술집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주막 같은 거를 열어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그러면 아무래도 남자를 상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얹혀서 병강세는 일도 안 하고 호랑방탕하게 이제 벌어온 돈으로 도박하고 먹고 놀고, 또 이제 옥녀가 조금 다른 남자한테 친절하면 너 왜 다른 남자 만나냐고 두들겨 패고 폭력 남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돈도 안 벌면서 싸움질만 하니까 옥녀가 보다 못해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지리산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리산 속에 들어가서 빈집을 찾아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도 병강세는 일을 하지 않고 맨날 게으르게 놀고 먹어요. 그러니까 옥녀가 하루는 그렇게 멀쩡한 사지육신을 갖고 놀고 먹지 말고 여기 지리산이니까 가서 나무라도 좀 떼와라, 나무라도 좀 해와라. 그래야 겨울에 장작을 떼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무를 해오라고 이제 체득을 하니까 병강세가 이제 그 말은 어떻게 좀 양심이 걸렸는지 지게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일단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게 아니고 낮잠만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된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녁이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빈지게로 가면 이제 옥녀가 뭐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장승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장승을 뽑아서 갑니다. 근데 이 장승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마을 어귀에 서 있죠. 장승이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는 상징물이에요. 유랑민들은 예전에는 마을 어귀에서 특히 이제 사당패 같이 떠돌아다니는 이런 유랑패들은 마을 어귀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을로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허락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지금 병강세 같은 경우는 옥녀랑 병강세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밖에 소외된 지역에서 빈집에서 살면서 간신히 이제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승을 갔다고 하면 그 장승 안쪽에 있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고 이 병강세가 그런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나무를 해가는 대신에 장승을 대신 도끼로 패서 장승을 얻고 갔다는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승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마을의 안과 밖을 구분도 하지만 마을 안 사람과 마을 밖에 있는 사람도 구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병강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체제나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 병강세는 삼남을 떠돌면서 어떤 마을이나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장승을 도끼로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나도 마을 안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의지를 사실은 드러낸 거거든요. 물론 강세는 건달이고 유랑민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을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제도권 밖을 떠도는 이런 유랑민을 만들어 놓은 사회 제도를 병강세는 조금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장승을 해가니까 옥녀가 깜짝 놀라요. 아 그렇게 하면 장승신이 노한다. 빨리 도로 갖다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장승을 도끼로 아주 그냥 자잘하게 잘라서 그날 밤 장작을 잘 패서 뜨끈뜨끈하게 방에서 또 옥녀랑 한바탕 씨름을 하고 잡니다. 이제 그날 밤 일이 벌어져요. 장승이 멀쩡히 서 있다가 병강세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장승신이 어디 있던 장승신이냐면 함양에 있던 장승신이에요. 아까 요 사진 보셨는데 요게 뭐냐면 왼쪽에 잘 보면 옥녀 이렇게 써있고 오른쪽에 보면 병강세 이렇게 써있고 뒤에 나무장승이 있고 왼쪽에 석장승이 지금 있는데요. 이게 그 둥그마천이라고 하는 함양 지역에 옥녀와 병강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바로 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지리산 관문이 있어요. 오도제라고 하는 관문이 있는데 이 지리산 오도제로 올라가는 길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팔자로 그냥 한 열댓 번 가야 이 오도제 길이 나옵니다. 그렇게 길이 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리산 관문이 그 산을 넘어가서 그 다른 지역과 이제 경계가 되는 지역인데 이 병강세 옥녀는 그런 경계 밖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이고 또 그 함양이라고 하는 곳이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경계 지역쯤 돼요. 그래서 이 경계에 살았던 경계인들, 경계 밖의 소외인들이 바로 강세와 옥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를 지키는 장승이 자기는 함양 장승인데 갑자기 죽음을 당해서 저 병강세가 나를 이렇게 뗐다. 그래서 그 신이 팔도장승신을 전부 모으라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팔도장승이 다 모이고 또 그 대방장승, 장승의 그 대장한테 이 사실을 일러요. 그 장승신이 내가 이렇게 병강세한테 오늘 당했다. 억울해 죽겠다. 어떻게 좀 해봐라. 이렇게 그 장승신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놈을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장승신들이 회의에서 그놈을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냐? 그냥 죽이면 안 된다. 8,000가지 병을 들게 해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 장승들이 의논을 하고요. 그날 밤에 뜨끈뜨끈하게 자고 있는 이 병강세를 그 장승 신들이 와서 한 번씩 다 건드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시름시름 갑자기 강세가 병을 앓기 시작했는데, 옥녀가 그걸 보고 온갖 약도 먹이고 굿도 하고 뭐 그랬지만 그게 이제 장승 동치인 거죠. 장승신이 노해서 병을 내리는 거, 이 동치로 결국은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그 죽는 모습이 너무너무 험악한 모습으로 막 피고름을 흘리고 눈은 부릅뜨고 막 그냥 누워 죽은 게 아니고 벌떡 서서 그야말로 장승처럼 벌떡 서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죽는 모습도 험악한데 그거에 관한 그 아주 험악하고 무서운 모습이 이 사설 안에 아주 묘사가 잘 돼 있어요. 여튼 죽을 때가 됐는데 문제는 또 병강세가 죽을 때까지도 옥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너 옆에 얼른거리는 남자들만 있으면 내가 다시 찾아와서 다 죽일 거다. 너 죽은 다음에 3년상 지내고 나 따라서 자결해서 너도 죽어라. 이렇게 옥녀한테 저주 아닌 저주를 내리고 죽습니다. 그게 이제 유언인 거죠. 여튼 그래서 급살할 거다 이런 저주까지 내리고 죽는데, 이 죽음 이후에 이제 옥녀가 어떻게 이 험악하게 죽은 시신을 치울까 엄청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옥녀는 이제 가녀린 몸이고 또 저렇게 험악하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치울 수도 없으니 다시 길에 나옵니다. 길 지나가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저 시신을 처리해줄 남자들을 도와달라고 내가 구할 수밖에 없으니 나가서 남자들을 이제 유인을 하죠. 어떻게 유인하냐면, 저 안에 우리 저기 남편이 죽었는데 저 시신을 좀 치워주면 내가 당신하고 살겠다. 도범에 또 삽시다.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인에 넘어간 첫 번째 타자가 누구냐면 지나가던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그 동네 이제 그 건립을 하러 이제 다니다가 왠지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이제 고운 목소리로 이렇게 시신을 치워주면 내가 스님이라고 내가 거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홀려갖고 갔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그냥 꼬가닥하고 죽어버리죠. 그 다음 온 사람이 이제 초란이는 유랑패인데 가면을 쓰고 그 노래를 부르며 집집마다 다니면서 건립 구걸 뭐 이런 걸 해서 다니는 유랑 그 연예인 중에 한 종류고, 가객은 마찬가지로 뭐 퉁소도 불고 가야금도 하고 뭐 북도 치고 하는 가객이나 퉁소장이들이 한 5명들이 그 다음에 또 와요. 다 이제 그 옥녀한테 홀려가지고 오긴 하는데 오자마자 보는 순간 그냥 뭐 냄새만 맡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몇 명으로 들었냐면 8명으로 들었어요. 강세 시신 하나 치우겠다고 하다가 시신 8명이 늘어서 이걸 어떡하냐 하고 울고 있던 차에 또 한 명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게 이제 뎁뜨기라는 사람인데, 이 뎁뜨기는 서울에 있는 양반의 하인으로 마종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부리는 마부예요. 말을 데리고 다니고 이제 양반을 태워서 또 몰고 다니고 말을 관리하고 이런 마종 출신인데, 이 뎁뜨기가 옥녀 말을 들어보니까 그녀 가서 나도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옥녀는 또 탐이 나요. 같이 예쁘게 또 생겼고 같이 살자고 하니까. 그래서 이 뎁뜨기는 꾀를 내가지고 시신을 정면에서 보지 않고 저 집 밖으로 돌아가서 뒤에 있는 자그마한 창문으로 열어본 다음 긴 그 곡괭이를 가지고 탁 쳐서 넘어뜨립니다. 상상되시나요? 뒤에서 뒤통수 탁 쳐서 이렇게 죽은 병강세를 탁 하고 넘어지게 한 거예요. 뻣뻣하게 넘어졌겠죠? 어쨌든 그래서 송장을 쓰러뜨렸어요. 이제 어떻게 끄집어 내서 송장을 치워야 되는데 송장이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뎁뜨기가 혼자 치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각설이들을 데리고 와서 밥 먹고 돈 주겠다.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돈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일당을 주겠다 해서 각설이패 3명과 함께
송장 둘씩을 지고 가기로 합니다. 송장 둘씩을 지고 가면 8명 맞죠? 각설이 3명하고 뎁뜨기하고 4명이니까 둘씩 져서 8명 송장을 졌어요. 그런데 이 뎁뜨기가 진 송장이 누구냐면 병강세 송장하고 초란이 송장이에요. 둘을 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각설이는 이제 그 초란이 가죽 투서장이 둘씩 나눠 졌겠죠. 근데 송장을 짊어지고 가다가 아유 잠깐 좀 쉽시다 하고 내려놓는 순간 땅에 몽땅 다 붙어버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옴짝달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땅에 붙는 시체 부착 설화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온달 장군이 왜 죽은 다음에 시신이 땅에 붙어서 평강공주가 와서 어루만지고 해서 이게 원한이 있는 그 시신인 경우에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데 이 8명의 송장도 하여튼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저녁은 되고 배는 고프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나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그거 뭡니까? 하고 이제 신기해서 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그 옆에 이제 오이밭이 있었는데 옴생원도 오고 지나가던 사람패 행인 뭐 마을 아주머니들 와갖고 다 같이 붙어버려요. 이거 뭐예요? 하고 만지다가 다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 이거 아무래도 원한이 있는 이 8명 송장을 좀 우리가 잘 보내줘야 되니까 한을 풀어주는 구슬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그 동네 무당인 게데네라고 하는 무당을 청해서 시킨 구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게데네가 시킨 구슬을 하니까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뎁뜨기는 안 떨어져. 강쇠를 그 짊어진 뎁뜨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뎁뜨기가 아 이렇게 참 그 원한이 많을 텐데 그동안 너는 산다고 살았지만 하여튼 그 세상이 어려웠다. 네 원한 내가 다 하니까 제발 좀 떨어져라 하고 빌으니까 간신히 뎁뜨기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묻을 일만 남았는데 시신을 다 매장을 했는데 이 각설이가 지고 있던 시신 6명은 매장이 됐는데 이 뎁뜨기 시신은 자기 등에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초란이하고 강세 시신이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아예 등에 붙어버려서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뎁뜨기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시신을 처리했냐면 이게 이제 마지막 결말인데요. 그 산에 소나무가 양쪽에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 소나무 2그루가 딱 서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럼 이제 사람이 한 명 이렇게 지나가면 딱 맞는 근데 지금 뎁뜨기는 가로지고 있죠. 그 초란이하고 강쇠를 가로지고 있어요. 지고 있고 이제 내가 저 소나무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소나무 2개 있어요. 여기 땅에 막 가서 야! 하고 지나갔어요. 소나무 사이를. 그래서 이 시신이 동강이 났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사이 지나가니까 다리 쪽하고 머리 쪽하고 동강이 났겠죠? 그러면 그 시신 초란이하고 지금 강쇠하고 시신이 가운데 부분이 아직도 붙어 있는 거예요. 뎁뜨기 뒤에. 그래서 뎁뜨기는 아직도 붙어 있는 그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느 바위를 찾아가서 그 절벽 바위를 찾아가서 그 시신을 등에 대고 갈아버렸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 사설 중에 가리질 사설이라고 나오는데요. 등에 그 시신을 갈아버리고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가리질로 떼어낸 뒤 원래는 옥녀가 탐이 나서 이거 시작을 한 건데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뎁뜨기가 옥녀랑 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옥녀랑 살자는 말을 못하고 나도 내 길을 갈 테니 당신도 좋은 남자 만나서 해로병렬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옥녀도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뎁득이랑 결국은 헤어지고 새롭게 길을 다시 떠나는 것. 이게 이제 그 병강세가의 마지막 결말이래요. 굉장히 좀 뭐랄까 공포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마지막에 들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기괴합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또 사설 보면 설명이 또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병강세가 굉장히 그 여자를 많이 밝혀가지고 야한 어떤 내용만 있냐? 그거는 전반부에 옥녀랑 만나고 지리산 들어가기 전까지는 병강세가 이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는 부분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후반부 강세 시신을 어떻게 치우느냐, 이게 지금 후반부의 미션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갖 유랑민들과 온갖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결을 하는. 아까 마을 안과 밖의 경계가 장승이고, 장승은 이 경계의 그 구분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근데 지금 이 강세 시신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마을 사람과 마을 밖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땅에 붙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런 그 상황을 만들고 난장판이 된 다음 결국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강세 시신을 절벽에 갈아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우리 그 전통파 소리는 마지막에 잔치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눈을 뜨거나 이런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데, 이 병강세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비극적인 거예요. 결국 강세도 죽고 옥녀는 떠나고 뎁두기도 얻은 거 없이 그냥 난리만 치고 다시 가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병강세가의 미학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병강세가는 1843년에 관욱이라고 하는 관극을 이 판소리를 보고 쓴 시 속에서부터 이미 나오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 노래를 많이 듣고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길가에 소나무 장승을 땔감을 삼았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장승이 나타나서 호통쳤다. 고운 여인네가 청산에서 물으니까 땅에 달라붙은 자가 몇인가. 벌써 이 19세기 전반기에도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설의 내용이 그대로 옛날에 불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병강세가 장승을 땔감으로 썼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문제의 그 시작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줄거리 봤던 내용들이 아주 그러니까 한 200여 년 전에도 이미 불려졌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조선 창극사 안에는 송록과 장제백 이런 명창들이 병강세 타령을 굉장히 잘 불렀다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20세기 초쯤에 이선유라고 하는 명창이 사설을 정리를 전부 했는데, 이때 이선유 명창은 그 병강세가를 뺐어요. 빼고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5가지 바탕만 사설을 전부 정리해서 적어놨죠. 근데 이 병강세가가 남아있는 것은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 덕분이에요. 신재효는 고창에 있는 아전이었는데 판소리 명창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하면서 길렀고, 또 본인이 직접 판소리 사설을 자신이 약간 개작을 해서 사설본을 남겨놨어요. 그 안에 신재효가 만들어 놓은 그 정리본 안에 이 병강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사설은 신재효의 병강세가가 유일한 거예요. 신재효가 정리한 병강세가인데 그 신재효가 적어놓은 거를 또 필사해서 이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가 성두본 B라고 하는 신씨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필사본 2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현대어로 지금 써놨고 한자도 넣어놨기 때문에 읽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쨌든 신재효는 그 5바탕,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흥보가, 적벽가 플러스 병강세, 이게 6개를 딱 정리해놨어요. 예전에는 12바탕이 불렸다고 하지만 이 신재효가 살았던 19세기 후반까지는 아마
그 후반쯤 되니까 아마 6바탕 정도가 불렸고 나머지 6바탕 정도는 전승이 조금 미약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은 20세기 초반쯤에 끊어진 것 같은데 박동진 선생이 이 신재일 화사를 가져다가 다시 음악을 만들어서 본인이 불렀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음반도 남겼죠. 자, 지금까지 이제 간단한 병강세가에 대한 설명과 내용을 좀 보셨는데 그럼 주제가 뭐냐 주제 이 이상한 판소리의 주제는 뭐냐 주인공이 병강세와 옥녀인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건 사실은 옥녀예요. 그래서 이 옥녀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병강세든 옥녀든 유랑민이었다. 천민 유랑민들이 그 비극적으로 살았던 당시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쓰긴 썼는데 이거를 이제 그 색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성적인 어떤 내용으로 희극적으로 포장을 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극적 삶을 성적 코드를 가지고 희극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병강세는 도시형 하층 건달인데 결국은 마을 안이라고 하는 제도권의 피해를 받은 계층 갈등의 피해자이면서 옥녀를 핍박하는 또 자기는 피해자인데도 옥녀와 평등하게 살지 못해요. 옥녀를 또 자기는 남자라는 이유로 또 핍박하고 그야말로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그런 폭력 남편으로서 가부장제의 그 가해자 역할을 하죠. 옥녀는 자기는 유랑민이기 때문에 이미 마을 안에 못 들어가는 계층 갈등의 피해자이면서 또 남편으로부터는 가부장제적인 어떤 그 억압을 받기 때문에 이중적인 피해를 입는 그야말로 그 정말 어렵게 살았던 조선 후기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 그렇게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안 태어난 것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 옥녀가 처음 시작이 평안도 월경촌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월경촌에서 쫓겨나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만난 뎁뜨기까지도 떠나는 걸 보면 옥녀를 데리고 살 만한 남자가 그 시대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옥녀를 품어주지 못했고 또 여성이 살기 어려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작품이 아니겠는가. 마지막으로 결혼도 못하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미완 또는 해결되지 않은 비극적인 결말 이런 것들로 그 주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랑민들이 겪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인식,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약간 좌절 또는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이 병강세가 안에 잔뜩 들어가 있다. 이렇게 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를 보고 있어요. 자, 사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걸로 대체를 하는데요. 맨 앞에 부분 보실까요? 중년에 이상한 일이 있던 것이었다. 평안도 월경촌에 계집 하나가 있으되 얼굴로 골짝시면 춘희월 관계도와 옥빈의 어리였고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는데 상부를 하여도 징글징글하고 지긋지긋하게 단콩 주워 먹듯 하였다. 그 남편이 죽었는데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했죠. 15세 얻은 서방 첫날 밤 잠자리에 급상 안에 죽고 갑자기 급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16세 얻은 서방은 당창병에 튀고 이건 성병으로 죽었어요. 또 17에 얻은 서방도 용천병도 비슷한 병인데 펴고 또 18에 얻은 서방은 벼락 맞아 씹고 19에 얻은 서방은 대적으로 포청 19에 얻은 서방은 도적질 하다가 그 관가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20살에 얻은 서방은 비상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도대체 정상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남편으로 얻은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 당연히 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서방에 퇴간하고 송장치기가 신물이 나. 남편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남편 송장치기가 너무 신물날 지경인데 마지막에 이제 병강세가까지 클라이막스가 된 거죠. 자, 이런 그 옥녀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병강세가의 스토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동진 명창이 불렀던 나무하러 가는 대목, 그러니까 옥녀가 나무하라고 시켰는데 장승을 태우는 그런 대목을 박동진 명창이 부른 게 있어서 잠깐 감상을 해보고 싶어요. 그때 변감새가 백내가 나무를 해야 여기는 아까 그 묘소 바로 아래에 장승공원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화명군에서. 그래서 거기서 아마 찍으신 것 같아요. 비아리가 따뜻하게 처먹고 성분을 잘 얘기가 잘 들리나 한번 조수는 보세요. 탁치더니 다 배딱 빨아 땡기고 부르면서 이름이 그럴 안수를 부는디 우리의 송수하에 꽃이 석두면이라 장장이 좋다 하고 들어오면서 볼을 보니 산천이 그렁그렁하게 보고 한참 장마다 차는 책이니 남바닥이 선긋선긋해서 눈을 부시시 뜨고 하늘을 바라보니 별이 종종나 게으르게 일어나서 뒷꼭지를 탁탁 씌우며 징계를 굴굴 치더니 요새는 해가 이러도 짧던가 빈지기 질문이고 집이 들어가면 개집령이 질환병을 올 것이지 이런 억장은 좋다 사방을 둘레 보니 동구마천 가는 곳이 장승이 서있구나 별각수가 좋아라고 벌목정정 한 건 없이 애 안 쓰고 잘 됐다 일모 도국 내 사세에 불로 이득이로구나 지게는 질문이고 장승전에 달려가니 장승이 화를 내 두 눈을 딱 부릅뜨고 나한테 핏기를 올리는구나 견강 홀려만다 견강제가 오려 내기 농구 앞에서 눈꾸냥 걸 돌렸느냐 참남천초 견강에 이놈도 못 들었느냐 사랑도 운판식 평가 지금다 난 양반에 이놈이 사람 심정으로 성취복자 붙이다니 건강양당 같은 놈도 내 앞에 떨어지느니 수주가 없던데 까짓 샘샘이나 받아쓰리라 달러도 한골가로 장성을 쑥 빼내느니 지게의 질문이고 유재꾼 동대받아 철문을 들어간 채 아이집이 아무도 뭐 장정나무 해왔네 장정나무 해왔어 장장나무 해왔다 그 정도까지. 지금 여기 장승 크게 서 있는 이 지역이 병강세가가 정수되거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 강세의 백내가 반대라고 아이고 네, 장승을 도끼로 패서 갔다 하는 내용.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병강세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걸 좀 정리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이 병강세의 죽음이거든요. 왜 죽었나? 장승 동티로 죽었는데 장승 동티라는 건 뭐냐? 제도권에 대항하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이런 그 계층적인 소외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삶의 현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은 옥녀에게 그런 똑같은 그 차별과 그 억압을 했다는 거, 이게 이제 병강세의 이중적인 그 어떻게 보면 모습이에요. 이런 죽음과 저주를 통해서 조선 후기 그 옥녀, 하층 여성이 겪어야 하는 삶의 질곡을 드러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가부장제 하의 여성이 그 뎁뜨기를 만났는데 이 뎁뜨기는 그래도 머리도 있고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남성상을 그 상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참 그 해결하기가 어렵구나.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다못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성갈등에 아직도 그 여러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결되지 못한 결말은 결국은 가부장제의 그런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어려운 지점에 봉착해 있다 하는 것들을 상징하는 곳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옥녀가 길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녀는 또 길을 떠납니다. 어딘가 정착, 나 같으면 혼자 살겠구만. 또 그냥 길을 떠나서 또 마음에 맞는 남자를 찾기 위해서 애쓸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맞는 남자, 옥녀를 사랑해줄 남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옥녀가 또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희망을 또 시대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메시지로 남겨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는 간단히 건강생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세의 타령, 건강세가 가르치기 타령, 이것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또는 저기 누구지? 영화배우 한 10년 전에 이 병광세 타령이라고, 병광세라고 하는 그 영화 찍었죠. 누구죠? 봉태규. 영화배우 봉태규 씨가. 네,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거 보면 재밌어요. 보면 막 이렇게 산에서 오줌을 싸는데 막 오줌이 거의 소방호수처럼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쪽 반대편 산에 있는 바위 깨뜨려요. 이 남성성을 얘기할 때 그건 이제 다산의 풍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원, 소망이 담겼다고 고대신이 전해지는데, 옥녀 사실 병광세 타령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옥녀 타령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네, 옥녀 이야기죠, 사실은. 그 한껏 교수님이 이제 초두에는 뭔가 19금 하니까 막 솔깃했어요. 새롭게 19금. 19금도 이게 전혀 안 나오는데 우리 사기 같아요. 아니, 졸지 말라고. 네. 네, 이 안에 보면 다 있습니다, 19금. 이거 다 읽어보세요. 실제로 제가 이 작품에 출연했었습니다. 제가 재직 시에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한 10년. 저는 그때 강세는 아니었어. 내가 봤는데. 죽은 서방. 아. 첫날밤도 못 해보고 죽은 서방. 그리고 뒤에 가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자력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이 작품이 병광세 점찍고 옥녀라고 했는데요. 그 옥녀에 초점을 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해석을 굉장히 아까 유랑민의 대환, 조선 후기의 사회상 이런 것들을 언뜻 비춰보면서,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좀 얘기 듣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이 강세나 옥녀는 그 아까 그 이정표에 해당하고 또 마을을 지킨 수호신에 해당하는 그 장승을 기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에 편입되지 못하는 그런 유랑민 또는 배척받는 소외 계층을 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물에 비하면 사실은 장승이라고 하는 게 첫 때긴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동치를 죽잖아요. 5만가지 병을 얻고. 그런데 이때 병을 얻게 하는 존재들이 그 함양 장승이 전국에 있는 장승들 회의를 소집하죠. 그 장승들은 각 마을마다 또는 길의 어귀마다 조직적으로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각 도별로 군별로 대장들이 있어요. 조직체가 아주 철저히 찾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 제도권과 비례적 제도권의 결정, 대립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장승이라고 하는 게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견고한 그들만의 조직인데,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고 떠돌 수밖에 없는 천민 집단이 동시에 많이 있었거든요. 뭐 왜냐하면 세금도 피해서 도망도 가야 되고 또 유랑도 해야 되고, 이런 그야말로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굉장히 그 내용적으로 보면 막 거의 전투가 걸리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강세는 장승을 패서 떼버리고. 사실 이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그 피폐한 그 민초들의 삶과 또 반대로 탐관오를 비롯한 그 기득권층의 그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탐욕과 여기서 부딪히는 지점들이 아마도 이 병광세 타령을 통해서 좀 우회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이 표현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강세는 끊임없이 그 자신의 어떤 그 남성성, 그 여성으로서의 옥녀는 진짜 무쇠를 녹일 만한 그런 굉장한 그 여성성, 그 둘이 대변되는 그 양대 그 양성성을 가지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조직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무기도 없어. 다만 몸뚱이 하나죠. 몸뚱이 하나는 강철 이상이죠. 이게 굉장히 시사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벽화 생활을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네요. 훑어보면서 뭔가 우리 고전 속에서도 그 굉장히 시대를 담아내는 정신, 그러면서 그게 직접적이고 직설적이지 않게 문학적이고 그리고 해학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엿보았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 질문하실 사람 있으시나요? 좀 예습 많이 갖고 지금. 아, 그게 아니라 저는 병강세 우리 영화나 보면 병강세가 한 일이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옥녀를 만나면서 바로 죽고 나니까 병강세의 삶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남자를 허당이죠. 네. 네, 남자들 파이팅. 네, 그래서 병강세가 이 중심은 사실은 옥녀에게 있다는 거, 병강세보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정독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그 김성두본, 성두본이 무슨 말이죠? 성두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 성두라는 쪽에서 데서 나온 나온 성두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그 판본, 판소리 참고문 같아요. 이것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심심하시게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진진합니다. 진짜 이 내용 굉장히 정말 야한 재미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이 판소리로 불려서 대중연행으로서 불려졌다는 그런 사실까지 생각해보면 참 우리들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병광세가의 이해 감상을 재밌게 얘기해 주신 최혜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